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연속해서 각 당의 정책 공약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 분야입니다. 각 당은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민의 합리적인 선택에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안일규 부산 경남 미래정책 사무처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행정 용어도 그렇고요. 이 분야가 일반 시청자들에겐 생소할 수 있으니까 설명하기 쉽게 오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행정이라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행정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가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싶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행정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또는 능동적인 국가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실 정부의 행정, 즉 공행정의 개념이고요. 그 두 번째 이제 민간의 행정이 있거든요. 예, 사기업의 경영까지도 행정으로 보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행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왈도는 넓은 의미의 행정을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인간의 노력의 한 형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이먼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협동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근거를 사용할 때 행정은 일종의 수단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은 뭐 필수적이긴 하지만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행정 분야 정책 공약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산업혁명과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능이 사실 팽창이 되었죠. 그 확장된 국가 기능의 대부분을 떠맡은 게 행정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 지방자치제가 이 강시장 약의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메이어 시스템이라고 흔히 이걸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흔히 공무원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은 뭐 무슨 종합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 방향에 따라서 총선 공약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공약들이 사실은 이 기본 계획에서 차용하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베끼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집권 여당 후보의 경우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빼내서 종종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의 구조와 생리를 잘 알면 이 총선 공약과 선거 이후의 정책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더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총선 행정 관련해가지고요, 지방분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슈인데 왜 또다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예. 먼저 지방 분권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방 분권은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의 대응어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통치권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방 단체의 권한을 분배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우리 경남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난 3월 15일에 허성모 시장이 각 정당의 특례시 법안을 공약으로 걸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이제 떠올랐는데요. 네. 뭐 사실 창원시 특례시 문제는 사실 안상수 전 시장 시절부터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창원시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창원시의 요청대로 만약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사실 창원시는 사실상 광역단체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예산권과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용 예산이 늘어나면은 창원시의 독립된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꼭 환영할 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창원 시민들은 반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중앙 집권, 지방 분권 구조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이 구조를 봤을 때요, 여러 국가들의 대응과 효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제 경남 등등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
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지원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용어가 다소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결국엔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지금 광역을 기준으로 두고 좀 입장이 다소 상이하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에는 가용 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소 상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에는 지방세 11가지 있습니다. 지방세 11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갈린 건데 지금 광역시와 군 그리고 광역도와 시군 간에 이제 가져가는 비율이 다릅니다. 이제 광역시와 구군은 이제 9대2로 가져갑니다. 그 반면에 광역도와 그 시군은 6대5로 가져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이제 부산시와 부산의 이제 구 그리고 경남의 도와 이제 김해시, 창원시 이런 지역 간에 가져가는 세수 재원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제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당별로 지방분권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당별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당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서는 정당 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사실은 그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지방분권 관련 이슈는 사실상 그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언론 보도 현황도 보면 그 선거 때마다 사실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사실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에 박 박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창원시의 이제 특례시 특례시? 요구도 2월 이후로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졌고 그 다른 이슈들도 같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이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3법이 있습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 있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라 해서 자치경찰제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정부 개정안법. 그 중에 지방 이양 일괄법만 지난 1월에 본회의도 통과했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계류 상태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법안 심사 소위가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아마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 차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이 국민 발안제를 놓고 각 당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국민 발안제가 무엇인지 먼저 네, 뭐 설명해 국민 발안제 주시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안 차장님이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들 잠시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사실상 그 안 차장 지적이 정확하거든요. 그 이번 그 총선에서 그 행정 그 자치분권에 관한 분야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뭐 3월 15일에 뭐 이제 허 시장이 잠시 나와서 이제 요청한 그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네. 예, 기존에 나왔던 뭐 자치경찰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있는 뭐 코로나19에 묻혀버렸죠. 근데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국민 발안제라는 내용 자체는 사실 보면 이제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을 그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그 미국이나 그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보면 1954년에 그 2차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모였을 때 그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제도가 그 1972년에 7차 개헌 때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 제도가 이제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한다라는 순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다수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 이번 발안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민 100만 명이 동의를 하면 헌법 개정안이 발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부 종교단체나 노동단체 같은 데서는 그 전국 규모의 단체들은 100만 명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그 자기들 소속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이익이나 그 자신의 그 이익과 이제 양립할 때 법률안을 바꿀 수 있고 그 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악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더욱이 국민 발안제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제도는 지금 현재 사실은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가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도는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립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것 그 좀 같습니다. 연구가 조금 필요하고 음.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제가 지금 앞서 100만 명의 자신들의 이익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다수가 그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 같은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 그 심사숙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발안제가 현재 진행형인 개정안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각 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총선 결과와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처장 생각 어떠세요? 일단 뭐 박평론가님께서 앞에 얘기했듯이 국민 발언제는 뭐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합니다만은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발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과에는 네. 여야 국회의원 약 150명이 발의를 했고 뭐 김무성, 이종걸 의원 등 내놓으라는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로 만든 데는 실패를 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발언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실질적인 개헌과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방안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이행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 판단합니다. 네,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뭐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팽팽합니다. 각 당의 입장도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국민 발안제의 순기능, 역기능 박 원장께서도 뭐 짚어주셨지만 안 처장께서도 한 번 더 이야기 덧붙여 주실까요? 결국에 그 현대 민주주의는 그 간접 민주주의 또는 뭐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크게 세 가지로 부릅니다. 이제 이 체제 하에서 사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흔히 한 학기 강의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 발언제는 사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언급됐지만 54년에 2차 개헌에서 도입했다가 72년에 7차 개헌에서 폐지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실효적일지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도입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또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20일에 헌법 개정 국민 발언제 도입의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 내용에 보면 헌법 개정 국민 발언제가 다수결로 선출되는 국회나 대통령의 제안에서 소외된 사항을 국민이 스스로 제안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도입 필요성이 있다. 라면서도 극단적인 의견을 제안하거나 다수의 횡포가 구현되는 문제 등 이 제도의 부작용 및 보완 사항을 헌법적 또는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대로 국민 발언제는 명함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처리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 발안제는 심사숙고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분권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행정 분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후보자들 또 다른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 원장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번 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용어들이 지금 조금 나왔습니다. 먼저 그 주민자치권 보장인데요. 그 주민들이 이제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서 지역사회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주민자치가 이제 그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고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그 상당히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현재도 뭐 사실 그 주민자치 제도가 우리 현실에서도 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위원회가 이제 사실상 아직은 조금 미미한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공공행정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자치법률 제정 권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이 지방의회나 행정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 법률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이렇게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처장께서도 뭐 행정공약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 네. 사실 많이 묻혔고 저도 박 원장님하고 크게 생각은 다르지 않는데 이게 여전히 좀 공방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주민자치권 보장이 가장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묻힌 부분인데 이제 특례시 부분에 있어서 좀 조속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묻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이번에 자치권이 좀 부여돼야 이제 그 이제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확실히 좀 재정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다들 기대지 않고 이제 지자체들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행정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번에 나름의 공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 이번 계기로 지방 정부의 중요성을 더 이렇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선택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뭐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그 행정력이 그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데, 뭐 아직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도민의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내에서 가장 도내의 가장 큰 지자체인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그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예, 긴급 안내 문자 이번에 그 창원시의 그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 다소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그 지방 그 정부의 역할은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물론 개헌이나 자치 분권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도한 분권은 지역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이 적절하다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적절하게 자치 분권을 이루고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지방자치가 예산을 더 운용하거나 이런 데서 권한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인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그 기본적인 가용 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용 재원들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들을 했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그 기초지자체들이나 광역자치단체들은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만이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마스크라든가 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기다리고 가다가 결국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사실은 신속하게 문제를 집행을 했었다면 문제에 대응을 했었다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을까 그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귀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산 쪽 관련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쓸 전반적으로?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이제 네. 반대 의견을 잠시만 이렇게 네. 드린다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안 차장이 말한 게 순기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뭐 경상남도에서도 긴급 재난 소득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특별 재난 지원금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특별 재난 지원금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냐면 각 시도 군별로 이미 그 재난기금이 이제 수당 형태로 이렇게 지급된다라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양립하고 그리고 병합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말 잘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안일규 부산경남 미래정책사무처장과 함께 이번 총선 행정 분야 정책 공약들 분석해 봤습니다.
네,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권자가 된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의 말인데요. 투표만 끝나면 국민 주권이 실종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